그러니까 종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마다 피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르다. 사실 이 말 해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소위 피해자다움. 네, 그렇죠. 근데 이 판결 나온 다음부터 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랬다면서요. 통계학적으로 무슨 뭐 명확히 어떻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꽤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요. 맞습니다. 김 변호사님, 예. 오늘 따끈따끈한 그렇죠. 대법원 판례 관련된 거죠. 예. 내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제가 관심을 갖던 분야고 아마 여러분들 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 한 거 보시면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변호사 생활, 특히 형사 관련, 성범죄 관련해서 제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 아, 이거 사실은 참. 저도 성폭력 사건을 이제 뭐 대리를 하는 경우에 굉장한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성인지 감수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성인 감수성 뭐 그냥 말만 들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나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이게 처음 나왔던 게 언제 형사 판결에 등장한 건 2018년 10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당시 주심이었던 박정아 대법관님의 그 대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지금 문구가 되어 있냐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다음 또 한 가지 또 강조한 게 뭐냐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성인지 감수성 이제 보통 관련된 판결의 주도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그렇죠. 그 이 사건 이후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좀 많이 달라졌던 거예요. 많이 달라진 정도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1심과 2심 다 무죄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결국 유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특히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용어 자체도 되게 명확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감수성? 사실 이게 형사재판에서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사실 맞는지는 조금 논란도 많이 있고 감수성이란 도대체 뭐냐? 물론 다른 영역에서는 쓰이긴 했지만 약간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이 판결 대법원 판결 이후에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런 의문이 현실화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실무에서 그냥 피해자의 진술은 거의 무조건 믿어라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럼 성인지 감수성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다음 또 한 가지 결부된 용어가 뭐냐면 피해자다움.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으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보여야 된다.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 말은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도저히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이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근데 그런 행동까지도 진술은 신빙성에 있어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판결 이후에 대법원의 그 계류 중이었던 사건들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무죄 취지의 판결들이 다 파기환송됐고요. 그 후에 하고심에서는 거의 대부분, 99%가 다 유죄로 판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폭력법이라든지 성범죄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죠. 옹호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다만 그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다퉈보고 그 신빙성을 좀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오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괜히 부인하다가 더 엄한 형만 처벌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는 난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형을 더 적게 받기 위해서 왜냐면 극단적으로 실형 맞고 뭐 더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백하고 인정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어요. 뭐 CCTV라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 물론 운 좋게 있는 경우도 있긴 하긴 한데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데 이걸 그냥 믿겠다 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안 믿어. 난 피해자만 믿을 거야 해버리면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설득해서 이거 요즘 분위기에서는 이건 무죄가 안 나옵니다. 인정합시다. 이렇게 저희도 이제 내키지 않으면서도 하는 경우도 꽤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기본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좀 제한하는 측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이제 지난 1월 4일 날 있었던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었는데요. 어떻게 판결했냐면 판시 내용을 보면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로 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종전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종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이후에 보인 행동들에 의해서도 아무리 좀 이상해 보여도 그냥 뭐 특별한 사정 없으면 뭐 피해자마다 피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르다. 사실 이 말 해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소위 피해자다움. 네, 그렇죠. 근데 이 판결 나온 다음부터 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랬다면서요. 1월 4일 날 선고가 됐으니까 지금 3월 5일까지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무슨 뭐 명확히 어떻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꽤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대법원 사법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요,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3월 5일까지 한 2달 정도 되죠. 이 기간 동안에 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그 판결한 게 1심 판결이 27건이에요 총. 근데 전부 무죄 선고했어요. 이 친구 다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이 판결을 인용한 거는 경우에는 이 27건 중에 25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강간, 중강간을 포함한 아주 성범죄, 좀 약간 좀 센 사건들이죠. 이 중에서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성폭행 사건을요, 2심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서 무죄로 뒤집은 사건도 5건이나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반대였어요. 예전에는 무죄로 한 것도 유죄로 바꿨는데 유죄로 한 거를 무죄로 바꾼 게 5건. 아주 유의미한 사실 통계예요. 짧은 기간 안에 그렇죠. 다수의 사건에 변화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설치한 게 뭐냐면 1심에서 인정했던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대표 사례로 좀 이런 사례가 있었죠.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인 A 씨가 미성년자인 학생을 3차례에 걸쳐서 유사성행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돼서 그 대법원 판결과 반영한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에서는 어떻게 선고했냐면 종전 판결은 거의 설치한 내용이 비슷해요. 피해자 진술이 신고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 이게 진짜 제가 보기에 가장 진부한 표현인데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다. 그 다음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세부적인 감정 묘사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센 거죠. 하지만 항소시민 수원고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추행의 장소, 일시, 대응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나 봐요. 근데 이거를 뭐 이 사람이 좀 어린 나이, 미성년자니까 이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그 정도를 너무 넘어섰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따져보니까 이게 피해자가 이게 과외를 받기 싫으니까 이렇게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상황을 다 종합해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예전의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다움이라는 거를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진술이 좀 저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한 걸 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에 나왔던 그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사실 피해자다움을 언급하는 게 거의 금기시돼 있었어요. 아니 뭐 어디서 피해자다움을 지금 시들이 떨어지게 그런 걸 언급해,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드디어 약간 그런 언급하는 판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판결문 서신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화장실로 갔다가 다시 피고인 곁으로 간 것은 성범죄 직후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옛날에 이 말했다고 그러면 큰일 났죠. 또 그다음에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한 내용을 보면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구들이 드디어 시작한 거예요. 다시. 과거에는 피해자다움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심했다라는 어떤 그런 고려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찌 보면 새로운 논리를 제시를 해준 건데 우리 법원이 이거에 대한 법원의 평가가 뭐 일률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뀌었던 1월 4일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방론식으로 무조건 인정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한 사람도 있냐면 이 천대호 대법관이 그동안 좀 벼르고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건이 오니까 한번 이 기회에 자기의 소실을 한번 밝혀보겠다라고 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약간 옹호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너무 애매할 때는 피고인을 이익으로 하는 게 원래는 대법원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동안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고 이거 원칙을 다시 세우게 됐다. 이렇게 옹호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은 뭐냐면 2018년도에 당시 박정화 대법관이 성인지 가물성 판례를 들면서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제 갔었잖아요. 이제 그게 다시 가해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런 쪽으로 옮겨간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막대기 효과를 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한번 휘청, 한번 휘청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과정이라고 보이기도 해요. 뭐 앞으로 이렇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함부로 배척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이 또 절대적으로만 인정돼서는 또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혹시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무죄 판결이 많이 선고되겠네라고 속달해서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서 안 되고,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 아니면 뭐 일부 판사들 중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성범죄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다. 약간 자주 속인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이제 균형을 좀
잡는 이제 그런 판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행위를 대부분 한 경우 피해자고 예.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참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이라든지 예. 뭐 문자를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그 피해자 답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예, 그렇죠. 배척했던 이런 예. 상황을 좀 바로잡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대부분의 사건에서 나는 뭐 성범죄를 저질러 무죄를 받을 거야 무혐의를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되죠 당연히. 오판이죠. 예. 사실 그런 사건은 제가 보기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100건에 한두 건 정도 맞아요.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 진정하게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라는 의미인 거지 진짜 자기가 저질러 놓고라도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나? 이거를 모색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저희가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굉장히 사실은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 뭐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세상은 남과 여 반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동성끼리도 요즘에는 성범죄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입장들을 좀 더 잘 대변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균형 방법들 균형 추가 하나 좀 더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실제로 이 성인의 가능성이란 이 나온 판결 이후로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었어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그런 부추기는 면도 있거든요. 제가 봐도 약간 오해일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에 지금까지 치우쳐 있던 판결이 이제는 조금 좀 가운데로 좀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그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거 오늘 들으신 내용이나 아니면 뭐 궁금하신 내용 법에 대해서 뭐 아니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gmail.com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방송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